안녕하세요. 사회를 맡은 강릉 원주대학교 김영식입니다. 강릉 원주대학교 링크 3.0 사업단은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슬로건과 대학과 지역이 함께 공감하는 대학 공감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주제로 입학 정원의 감소로 인해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치단체 또한 지역 소멸론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강릉 원주대학교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토크 공감 콘서트는 총 4회에 걸쳐 지역의 인사들을 모시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연사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강릉을 세계 커피의 도시로 만드신 분, 테라로사 김용덕 사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 중에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테라로사 커피의 김용덕 사장입니다. 네. 아주 간단하죠? 네. 좋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이제 공감 콘서트 첫 회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에서 이제 사실 어느 분을 선정할까 고민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요즘 우리 영동 지역에서 가장 핫한 분을 이제 모시자. 그래서 사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좀 부담이 많이 되는데 편하게 좀 이제 좀 강릉이 어떻게 커피 도시가 됐는지 사실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면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질문도 많이 하는데 딱히 뭐라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먼저 강릉이 어떻게 커피 도시가 됐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커피 사업을 하게 됐는지 그 많은 사업 중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어떻게 커피 사업을 하시게 됐나요? 처음부터 커피를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는 이게 여기서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부터 여기를 학교를 부근에 있는 강릉초등학교를 다녔고 중학교도 여기를 나오고 이제 고등학교는 제가 굉장히 어려운 때였으니까. 대부분 저는 은행을 가면은 그냥 이렇게 봉급을 많이 주더라. 전 딱 그 희망 때문에 중학교 때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왜 상과를 가야 되는지 아니면 문계를 가야 되는지 의문도 사실 이렇게 품지 않았어요. 그냥 상고를 가면은 빨리 봉급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빨리 살림을 못해야 되겠구나. 단지 그 정도였는데 어쨌든 다행히 상고를 졸업하던 해에 은행을 가게 됐고 그래서 무사히 은행 생활을 한 21년, 만 21년을 하고 그때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행히도 IMF라는 게 이렇게 우리나라에 97년도에 왔었고 그리고 옛날에는 은행에 취직을 하면은 퇴직 때까지는 크게 사고만 치지 않으면은 다 안일하게 다 지점장까지 하고 퇴직할 수 있는 게 보통 다 우리 공무원이나 아니면 은행원이나 대부분 다 교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그 IMF라는 어떤 그런 사건이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경제 틀을 바꾸는 기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 최초로 그때 명예퇴직을 또 이렇게 받았고, 근데 제 나이 그때가 딱 이제 40쯤 돼서 인생을 돌아볼 나이가 딱 됐었죠. 그런 나이가 됐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 명예퇴직도 받고 퇴직금도 좀 준다는데 은행을 좀 그만둬 볼까? 아주 간단명료하게 그냥 은행을 딱 사표를 내고 한 10분 만에 결정을 했어요. 사실 굉장히 아무 생각 없이 굉장히 철부지죠. 그만두고 그리고 이렇게 좀 자신을 위해서 좀 그 당시 처음으로 이제 해외도 다녀보면서 이제 문물도 좀 익히고 이제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때 이제 또 먹고 살아야지. 이러다가 이제 처음에 할 때 보통 다 자영업자들이 하는 게 우리가 보통 다 음식점. 저건 그때 조만하게 돈가스점을 했었어요. 돈가스. 네. 그거 하다가 처음에는 한 6개월 동안 이제 많은 자영업자들한테도 대부분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어떤 업을 할 때는 사실 그 어떤 업에 대한 공부가 사실 굉장히 치밀하지 못해요. 우리나라의 모든 자영업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냥 단순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방장 한번 모시고 그냥 돈가스 집을 시작을 했고 제가 단지 믿을 수 있는 거는 좀 성실하구나 좀 부지런하다 단지 이 정도였고 체력적으로도 별로 문제가 없다라는 거였고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한 6개월 정도 했을 때 얘가 하는 음식이 이게 맞는가 이게 대한
그때부터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니까 수익성 뭐 이런 거가 문제가 아니었고. 네, 수익성은 문제가 아니었고 어쨌든 열심히 하면 돈은 잘 벌린다. 이게 초지일관 제가 무식한 좀 갖고 있던 견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다행히 뭐 또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장사도 그럭저럭 잘 되는 편이었는데 단지 이게 맞을까에 대한 이렇게 근본적인 질문이 나도 모르게 들어왔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음식 잡지를 보다가 음식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유명한 이제 음식점들을 투어를 다니기 시작했고 청담동에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미식 문화가 막 들어왔을 때예요. 우리나라가 처음 스타트로. 그래서 유명한 그 당시에 레스토랑들이 이렇게 섭섭 이제 청담동에 생겨서 거기를 다니면서 이제 새로운 레스토랑 문화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물론 음식에 대한 것만 본 것뿐만 아니고 레스토랑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문화성 그리고 디자인, 건축 이런 걸 다 볼 수 있었죠,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음식에 관한 내가 너무 모르고 시작을 했구나라는 굉장히 큰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래서 그 무지하게 시작했던 내 자신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컸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분노인지 모르지만은 내 자신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커서 그래서 처음에는 한 6개월 정도 음식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이렇게 유명한 집 많이 다니고 먹어보고 끊임없이 가서 시스템을 관찰하고 이러면서 이제 음식 공부가 어느 정도 머리에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데이터가 좀 정리가 돼서 이제 다음에 한 게 이제 와인 공부였어요. 와인. 예. 왜냐면 손님들한테 돈가스 집이지만은 뭐 햄버거 스테이크도 팔고 뭐 와인도 팔고 이랬으니까 이제 와인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와인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네. 커피를 시작한 게 아니네.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와인 공부가 기초반이 끝났을 때 와인이 머리에 대충 다 들어오고 넥스트로 한 게 커피 공부였어요. 후식 커피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커피 공부를 시작을 해서 책을 보는데 우리나라 커피 산업이 너무 뒤떨어진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이제 일본에 비해서 그게 너무 떨어져서 이렇게 아까 전에 처음에 내가 모른 무지에 대한 스스로의 분노감이었는데 그때 생긴 분노감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까지 낙후될 수 있을까? 라는 아주 근본적인 그 분노감이 치밀어서 그리고 내 자신의 무지에 대한 게 굉장히 분노가 더 컸고 사실 그런 거 국가나 정부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젊은 시절에 그런 것들을 또 고민을 하셔서 사실 와인 산업도 일본은 상당히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보다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정부가 고민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사실 정부라는 것도 우리 개개인 하나가 다 정부고 우리 개개인 하나가 국가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한 사람이 리더가 눈을 뜨면은 그건 개인에서도 보면은 내가 눈을 떴기 때문에 어쨌든 한 가정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고 또 국가로 보면은 대통령이고 또 한 국가로 보면 국왕이고 그런 리더가 눈을 하나 뜨면은 역사가 천년을 바뀔 수 있죠. 그건 뭐 역사적으로 다들 이미 다 증명이 됐고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리더가 눈을 뜨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뭐 그 당시에는 어릴 때는 단지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냥 은행에 가면은 그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더라. 오직 그 하나의 방향만 보고 상고를 갔었고. 네네. 그래서 상고를 가서 집안 형편이 그렇게 나아진 거고. 그럼 이제 와인에서 이제 커피, 후식 커피로 이제 넘어가서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커피 공부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이제 일본도 가보게 되고 유럽도 가보게 되고 이제 미국도 가보게 되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제 무지에 대한 분노가 어떤 공부를 좀 하게 된 기회가 되죠. 그래서 그때 가진 제가 절대절명의 어떤 것들은 내가 하는 업이 국가의 경쟁력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거였어요. 국가의 경쟁력. 그래서 지금 보면 좀 웃기잖아요. 그냥 한지 요즘 다방이라든가 아니면 커피숍을 이렇게 하려는 사람이 내가 하는 업이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생소하죠. 네, 생소한데 그게 이제 은행을 그만두고 이제 역사 공부도 좀 하고 이러면서 역사 의식이 생긴다는 거. 네, 그리고 국가 경쟁력에 대한 게 생긴 것들 이러면서 그게 이제 머릿속에서 항상 이제 떠나지 않는 하나의 질문이었고 그래서 내가 하는 업이 국가 경쟁력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길게 설명을 하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제가 처음 할 때는 커피가 우리나라에서 나지도 않는데 그렇죠. 왜 차나 마시지 왜 커피를 먹어서 오히려 이렇게 국산을 소비 안 하고 왜 애제를 소비하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전체 산업을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전 세계 커피 업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네슬레 커피예요. 네슬레. 네, 네슬레인데 네슬레는 스위스 기업이잖아요. 네. 스위스의 국민 기업이고 수십만을 고용하고 있고, 근데 네슬레가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300조? 한 450조 넘죠. 아, 405조 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한 350조 가니까 예, 예. 삼성전자보다도 더 큰 기업이죠. 보면은 더 큰 기업이고. 그래서 사실 네슬레는 스위스가 커피가 한 톨도 나지 않지만은 커피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전 세계 커피 분야 1위 기업이죠. 독보적인. 스위스도 커피가 안 나나요? 안 나죠. 왜냐하면 거기가 북방부 지역이잖아요. 겨울에는 우지 산악 지역이 있어서 저도 이제 스위스 몇 번 갔다 왔는데 네, 네. 그 커피가 맛있어서 저는 이 지역에도 커피가 나는구나 이래 생각했었거든요. 커피는 이제 열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네. 북이 25도, 남이 25도 요 아열대 존까지 거기서만 커피가 납니다. 생산돼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영상 한 2, 3도 4, 5도 정도가 거의 이렇게 우리가 보면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서리만 한번 내리면 커피나무가 한순간에 다 전멸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에서만 생존이 가능하고,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미 뭐 150년 전에 농업학자를 이렇게 케냐나 탄자니아에 파견해서 이미 커피 자체의 농업이 디벨롭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이제 전체 커피를 좌지우지하는 큰 메이저들은 이미 150년 전에 아프리카나 브라질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미 그런 쪽들을 다 이렇게 연구도 하고 그런 걸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도 주고 이러면서 회사가 커왔죠. 그래서 국가의 하나의 경쟁이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됐었고, 예.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좀 보는 눈이 필요하다. 뭐 훌륭하십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는 김용덕 사장님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이제 옛날에 구정면에 처음 이제 테러스 했을 때 제가 자주 가가지고 소위 이제 투어라 그러죠. 이제 사장님이 직접 내려주셔가지고 쭉 앉아가지고 몇 분하고 이렇게 먹었던 기억들이 나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여기가 이렇게 크게 될 건가 하는 것들을 미처 생각을 못 했었어요. 뭐 저는 좋아서 자주 갔지만은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사업이 점점 좀 커지게 되고 또 확장성이 있어지게 되고 진짜 이게 이게 강원도의 기업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서 커피 하면은 테라로사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옛날에는 퀘션 마크였는데 이제는 이게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사실 이제 이게 저희들이 사장님을 모신 건 뭐냐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취직을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글쎄 제가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는 모르지만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작다라 그러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창조라든가 아니면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항상 조연으로만 살아온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겠다, 아니면 우리가 뭘 해야겠다, 아니면은 내가 뭘 하고 싶다, 이런 꿈과 희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아마 MZ 세대 특성이 아마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이제 김용덕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잖아요. 강릉 커피가 생산되지도 않고 커피 산업이 또 그렇게 큰 사업도 아니었고, 그래서 혹시 이제 체인점이 몇 개나 일단은 그러니까 체인점이라 그러지 않고 보통 저희는 직영점이죠. 직영점. 직영점이어서 저희가 뭐 제주에 지점이 있다 그러면 강릉에서 발령을 내고, 그리고 뭐 서울로도 발령을 내고, 제주에 있다가도 부산으로 가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공무원 체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발령을 내면 가는 거고, 전국 지점을 다 발령을 내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전국을 다 직영을 합니까? 네, 전국을 그럼 다 직영점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직영점이 지금 현재 19개, 다음 달에 오픈할까지 하면 20개 정도. 20개 정도. 그럼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직원이 지금 300 한 몇십 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꽤 많네요. 이게 뭐 중소기업이네요. 그렇죠. 뭐, 소기업이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강릉에 뭐 커피 사업을 이제 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는 들었고, 왜 강릉이 커피가 이렇게 갑자기 대중화가 되고 커피 하면 강릉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그거는 좀 뭐, 이제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조금 과도하게 표현하면 선각자들이 어느 지역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커피 도시라고 칭하는 많은 도시들이 선각자들이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해서 그 집이 조금씩 유명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그 지역의 전체의 어떤 하나의 이렇게 브랜드가 되는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강릉이 바닷가에 있고 거기에다가 자판기도 먹고 추우니까 이러다가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유명한 어떤 한 분이 또 놀러 오셨고 저도 마찬가지로 강릉에서 어쩌다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시발점이 되고 그게 조금씩 남들이 아무도 하지 않을 때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씩 조금씩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국에 있는 이쪽 업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찾아오죠. 배우기 위해서 찾아오고 보기 위해 찾아오게 되는데 그렇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갈 때에 또 강릉시에서는 나름대로는 또 강릉시의 역할도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역할요. 예,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그 당시에 커피 도시를 좀 만들자라는 슬로건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도시 브랜드의 선점 효과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강릉의 도시가 커피 도시로 불리게 된 굉장히 큰 영향이 컸죠. 그래서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지만 선각자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선각자가 잘하면서 오래 하고 그리고 산업적으로 키우는 거 시애틀이 보통 대표적인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 시애틀 같은 경우도 뭐 보잉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스타벅스 세 개 기업이 시애틀 전체를 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회사들은 뭐 대중들이 잘 모르지만은 커피는 대중적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그 시애틀이 커피 도시로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그 커피를 보려고 관광객들이 가기 시작했고 저도 시애틀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네네 많이 가게 되고 저도 3번 정도 갔었는데 시애틀을 이제 그 소위 그 스타벅스 커피 본점을 갔거든요. 아시겠지만 본점은 조그만하잖아요. 그 본점이라기보단 최초 시작점. 최초 시작점. 예, 파크 플레이스에 있는 최초 시작. 최초 시작. 예. 근데 지금 테라스 같은 경우는 이미 구정면에 그 본점이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가 시작점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네. 본점이자 시작점. 네. 근데 지금 엄청나게 커졌지 않습니까? 엄청난 건 아니고.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일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탈리아라든가 스위스의 어떤 커피 기업을 보면은 저희보다는 뭐 저희들 아직 거기에 비하면 구멍가게 수준이라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굉장히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많다. 네, 대신 발전 가능성이 많은데 단지 저희가 하는 분야가 이렇게 보면 모든 시장에는 하이 커머셜 시장이 있고 커머셜 시장이 있고 로우 시장이 있고 그리고 완전히 하이엔드 시장이 있어요. 똑같은 거라도 가방을 만든다고 치면은 자 에르메스 가방이 있고 샤넬도 있고 루이비통도 있고 그러다가 중간쯤에서 다시 중간 브랜드가 있고 동대문에서 파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가방이 있고 이런 식으로 체계가 있는데 어떤 시장이 다 똑같아요. 커피도 그렇습니까? 네, 커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가장 상위에 있는 제가 늘 얘기하는 그냥 저희 시장에서 에르메스 같은 시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와인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이렇게 통합적으로 보면은 로만의 몽티처럼 우리가 굉장히 큰 샤또급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급을 지향하고 있고 실제로 그쪽으로만 방향을 움직이고 있죠. 제가 항상 커피 저도 좋아해가지고 커피를 하루에 3-4잔 마시는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원두 자체를 이제 뭐 이디오피나 이런 데서 재배해가지고 직접 관리도 하고 사실 그런 걸 들었거든요. 원산지 관리라 그러죠. 원산지 관리가 저희가 뭐 그걸 하지는 않고 사실은 직접 재배하는 것은 재배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가 이제 저희랑 거래한 전 세계 농부들 그러니까 뭐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루안다, 케냐 중미로 보면은 과테말라, 뭐 엘살바도르, 혼두라스, 페루, 뭐 콜롬비아, 브라질까지를 보면은 저희랑 거래하는 농부들하고 전 세계 농부들은 사실 보면은 과거 20년 전만 돌이켜 가면은 굉장히 무지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미 200년 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습관에 의해서 농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모든 농부들은 다 자기들이 하는 방식이 맞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굉장히 그게 약간 좀 너무 미개한 수준이거든요.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상호간에. 예, 상호간에. 그래서 지금은 뭐 다르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그 농부들을 한 지역에 가타말라에 모아가지고 다 저희가 세미나를 불러요.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하면서 자, 각자가 농업하는 방식을 설명을 하고 자, 어떤 게 과학적인가에 대해서 데이터를 다 저희가 세미나도 하고 이래서 그 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만 커피 맛이 더 좋아질 거다.
수확은 어떻게 하고 가공은 어떻게 하고 이러면서 농부를 의식을 깨치워 주는 거예요. 아, 그럼 커피 생산자, 농부를 생산자들은, 직접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죠. 네. 아, 그러면 그런 식으로 방식으로 그럼 바꾸든가요? 생산 방식을? 바꾸죠. 계속 자기들도 배우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커피의 퀄리티가 좋아지면은 가격을 훨씬 많이 주니까. 아,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럼 좋은 원두 고르는 법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직접 사오신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고른 거는 많죠. 굉장히 많은데. 그럼 커피를 고르실 때 구체적으로 주로 뭘 보세요? 일단은 품종 아니면은 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그 지역의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시 환경인데 그거는 같은 아프리카 르완다다라고도 그래도 우리나라 보면 강원도라 하더라도 자 강릉에서 나는 감자하고 대관령 감자하고는 퀄리티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아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똑같은 배추를 해도 강릉 바닷가에서 생산한 배추하고 대관령 700에서 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겨우 해발이 600-700배 차이가 나는데 왜냐하면 김치를 담가 나와도 아삭아삭하고 그렇죠. 굉장히 다르죠. 네, 다른데 다르죠. 보통 우리가 이디오피아가 아디스 아바바에 공항에 내리면 해발이 2,500이에요. 해발이 2,500이에요. 그게 백두산 높이거든요. 지동산이 뭐 3,000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백두산보다 더 높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삽니다. 사는데 그런데 똑같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라도 해안가 쪽, 지부티 쪽으로 가면은 고도가 100m밖에 떨어지잖아요. 거기서 나는 커피하고 해발 2,000 커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 맛이. 맞지. 그거 이제 밀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덴서티라 그러죠. 그러니까 똑같은 부피의 커피 양을 무게를 재면은 고산지대에 나는 게 훨씬 더 무거워요. 그 밀도가 좋아야지만 커피가 향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커피가 가져야 될 산, 엑스더티라고 그러죠. 보통 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과일을 먹으면 새콤달콤하잖아요. 근데 달기만 해도 질리죠. 그렇죠. 그런데 산이라고 있어서 새콤, 달콤하고 뒤에도 향이 나고 이러면은 이건 가격이 더 계속 올라가잖아요. 무미하고 단맛도 없으면 가격이 아예 없죠. 아, 근데 커피를 그러니까 커피 원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또 맛이 있고 또 로스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맛이 또 변할 수도 있잖아요. 변할 수가 있는데 로스팅이라는 거는 우리가 좋은 원재료를 사서 그냥 그 재료를 그거를 100% 표현하는 거에만 최선하는 거예요. 맛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예, 로스팅은. 단지 그렇게 하는 것도 로스팅이 어려워서 맛을 제대로 살리는 게 어려워서 그게 굉장히 수많은 경험과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요즘 이제 강릉에 아시겠지만 이제 개인 어떤 커피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마다 개성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누구는 신맛, 쓴맛, 단맛 워낙 이제 그 다양한 형태의 커피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뭐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기는 하는데 그 하시는 분들마다 워낙 독특해가지고 글쎄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호불호가 너무 센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테라스 커피는 어쨌든 일반화되어 있지만 상당히 고급 커피 같다라고 이제 느끼니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글쎄 이제 건물들이 저도 지금 이제 강릉에 있는 건물들 이제 본점하고 여기 이제 초당에 있는 것도 이제 가보고 그러니까 건물들이 독특해요. 그거 누가 지은 겁니까? 그럼 어디 설계업? 제 건물하셔요. 뭐 저희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매장을 처음 낼 때부터 이렇게 설계부터 세부 디자인, 시공까지 사실 저희가 직접 다 하고 있죠. 설계는 제가 100% 아니 다 커피숍에서 무슨 설계까지 합니까? 근데 뭐 초창기에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혼자서 뭐 이렇게 연필로 설계해서 그대로 짓고 이렇게 한 게 지금 그게 한 20년 됐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요즘은 사실 뭐 커피를 한다기보다는 건축 설계 쪽을 더 많이 하죠. 요즘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럼 직접 다 하십니까? 직접 다 하죠. 그럼 어디 뭐 배우시거나 한 건 아니고요. 배운 거는 이제 결국 내가 이렇게 작은 우리 가게를 이렇게 실내 디자인부터 이제 하면서 계속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학습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는 자기 스스로가 AI처럼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순간이 오는데 이제 아마도 그런 것들은 뭐 자기가 갖고 있던 내재되어 있던 어떤 자질 이런 것들이 튀어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저 이제 사실
반성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내일 모레 60이 되는데 네네. 사실 요즘 공부하는 것들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가자 그랬는데 사장님은 뭐 연배가 저희도 많으신 저보다 많으신데도 계속 공부하고 계시네요. 그 건축 같은 거 건축이 상당히 독특하게 잘 지어져서 이제 지인들을 모시고 가면 건축이 이게 미래 건축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독특하고 또 현대적 감각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혹시 어디서 따로 뭐 프랑스나 이런 데 워낙 이제 건축물들이 독특하니까요. 혹시 그런 데 가서 또 이렇게 많이 배우신 게 아닌가. 혼자 연구를 많이 하시네요. 일단 배운다기보다는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이게 좀 크게 좀 보면은 여기 뭐 대학 교수님도 계시고 다들 계시지만은 제가 근본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나라 대학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 우리나라 대학이란 건 대부분 다 취업률, 그리고 뭐 교수가 되라, 삼성 가라, 판사 되라, 검사 되라, 의사 되라고 다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장 잘 사는 거의 상단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교육이 무너지면 결국 나머지가 다 무너지거든요. 무너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대학이란 근본적인 질문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 그나마도 내 자신이 뭔지도 모르지만 하나의 길을 지켰던 것 중에 큰 거는 제가 19살 때인가에 어느 신문 사설에서 봤던 그 기억이 딱 하나 있어요. 그 신문 사설 제목이 대학이란 무엇인가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 50년 전에 베를린 대학의 창립자였던 교육학자이면서 슌볼트가 대학이란 무엇인가에 정의해놨던 거였어요. 예. 그래서 그게 제가 어렸을 때 19살 때 기억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대학이란 것은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자유를 배우는 곳이다라고 정의를 해요. 근데 지금 교수님들이 생각할 때는 온 뚱딴지처럼 자유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단지 그 자유라는 것을 부연 설명을 하면은 자유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주인된 의식을 갖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가르치는 곳이 대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 더 부연성을 하면은 거기에다가 본인들이 가장 개성과 창의성들이 빛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한 곳에 밀어내서 의사되고 판사되고 검사되고에 몰빵을 했기 때문에 사실 애들이 인간이 되는 공부는 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의사 되는 공부를 하죠. 그리고 판사 되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식의 오류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편협하게 이제 왜냐하면 모든 것이 우리 인문학이라는 게 사실 거창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자세에 관한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기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식이 쌓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지식이 되기 시작하면은 어디로 갈까요? 산이. 예, 그렇게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창의성이 이제 개발되어 나가는 것들인데 저도 마찬가지죠. 뭐 사실은 저도 이제 보면은 늘 얘기를 할 때 그런 창의성 대학생들한테 제가 오전에도 사실 대학생들 강의하고 왔어요. 강의하고 왔는데 그게 대개 가지고 될 가장 근본적인 것들은 애들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다들 그거에서 굉장히 에러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최소한의 작가도 좋아요. 작가, 예술가, 화가, 건축가, 음악가를 누구든 간에 한 분야에 한 명씩 테마를 정해서 그 사람을 섭렵해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읽다 보면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안 읽어도 돼요. 자기한테 가슴을 두드리는 게 뚝 들어오는 순간이 있으면은 자기한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깊이 파시면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좋아해요. 그럼 다빈치는 교수님은 화가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누구 좋아하세요? 칸딘스키 좋아합니다. 칸딘스키 좋아하시는 거죠. 그럼 칸딘스키가 언제 태어나고 애인이 누군지 다 기억하세요? 뭐 잘은 모르지만 뭐 대충은 압니다. 대충 압니다. 어쨌든 좋아하려면은 보통 좋아한다 그러면은 누구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여자친구를 좋아해요. 그러면 생일을 알고 싶고 뭘 먹는 거 좋아하고 싶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작품이 변할 때마다 이 작품은 누구를 통해서 어떤 환경 때문에 변한지를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완전하게 이해하게 되면은 작품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인가.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화가를 두고 그 화가에 관한 자료를 수십 권을 읽어 제끼고 건축도 마찬가지고 예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쌓여 나가 있는 자양분이 쌓이죠.
네, 그래서 그게 좋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인데. 저 다음에 네, 저기 네. 저희 학교도 우리 학교도 좀 오셔가지고 이런 쪽으로 특강을 좀 해주셨으면 지금 뭐 학생들이 딱 좋아할 수 있는 주제인데 혹시 그러면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세요? 교육에 관심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관심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예. 그게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미 어떻게 하다 보니 어른이 됐잖아요. 예. 어른이 됐고 뭐 앙드레 말로 얘기하면은 인간이 되는데 60이 돼서야 겨우 인간이 되는데 60이 됐는데 이제 꼭 죽지 안 맞는 나이가 된 건데 말하자면 네. 60이 돼서. 네, 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들 사실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 관심이 많습니다. 하여간. 지금 커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이제 상당히 우리나라에 커피 관련돼 가지고 자세하게 이렇게 교육을 하는 기관들이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라든가 뭐 이런 관련 자격증 학교는 있을지 모르지만 커피라는 것 자체를 갖다가 연구하고 또 이제 가르치고 하는 것들은 좀 없는 것 같거든요. 좀 있죠. 지금 있습니까? 다른 우리나라에도 있습니까? 있어요. 지금 뭐 당국대 대학원에도 커피 대학원에 과가 생겼고. 대학원에. 네, 아하. 네. 혹시 경희대도 강릉에다가 이런 강릉에도 있어요. 이게 지금 뭐 어쨌든 한 분야에 뭐가 생기는 건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지금 뭐 비즈니스적으로 너무 좀 바쁘고 예.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 일전에도 강대학에서 한번 그런 얘기가 왔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이게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고 예. 저는 필요성은 많이 느낍니다. 아, 네, 그래서 필요하다. 지금의 커피를 가르치는 학원도 굉장히 많고 예. 많은데 그 전에 뭐 특색 있는 커피 하시는 분도 많은데 예. 일단은 어떤 거를 한 분야를 배우려면은 먼저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내려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아.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뭐 150년 전에 1850년대로 치면은 네. 우리는 그 당시에 말 타고 다니고 칼싸움 했잖아요. 그렇죠. 이주자자. 그런데 런던을 가보세요. 1863년에 지하철이 다니기 시작합니다. 1863년에.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고종이 막 등극했잖아요. 그렇죠. 말 타고 다니면서. 예. 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사물이든지 커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시작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치는 우리나라가 시작점이에요. 예. 우리나라가 전 세계 다 기준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어떤 산업이든지 그거를 보려면은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어디가 이거 잘하고 있군. 잘한다는 게 뭐지? 그리고 전문가는 전 세계 최고의 전문가는 누굴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레퍼런스가 필요해요. 아. 그런 다음에 완성도가 있는 다음에 자기 색깔을 찾아가는 거예요. 커피도. 그런데 커피도. 말하자면은 자기가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최고라고 막 본인 주장을 하면은 때로는 코미디에 불과해져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아주 있는 그 정도가 아니고 아까 이게 그냥 코미디 수준이 된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와인이다. 이러면은 자, 전 세계 와인 전문가들이 질비하잖아요. 많죠. 요즘은 또 로버트 파카가 와인 점수를 쫙 매겨서 그 정도대로 가격들이 정리가 되고 그거대로 맛이 다 정리가 되죠. 예. 전문가라고 하면은. 예. 어쨌든 세계적인 전문가는 다 있으니까. 있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서 포도주를 재배해서 막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세계적이라고 자기가 주장을 한다면은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동차도 똑같아요.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가 다 있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말하는 벤츠나 BMW나 아우디가 있고 롤스로이스가 다 있는데 같은 가격대라면은 객관적으로 세계적이라는 수준이 있어요. 항상. 네, 객관적인. 객관적인 수 있는데 그거를 옛날에 과거에 우리가 뭐 30년 전에 우리가 뭐 어떤 차를 이렇게 국산 차를 아주 장고장도 많은 차를 세워놓고 우리끼리 명차라고 그러면은 세계적인 시장에서는 웃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상대방이 인정해줘야 되는 거니까. 항상 객관적인 게 굉장히 필요하다. 아하.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같은 퀄리티라면 그때부터 칼레가 생기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시면은 자, 화가다. 인상파 화가다. 모네, 마네, 뭐 고흐, 뭐 폴세는 다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각각은 다 완성도가 있어요. 내가 어떤 화가 좋아해? 난 모네 좋아해요. 그때부터 그건 칼라예요. 나는 고흐 좋아해요. 르나르 좋아해요. 그럼 그때부터 그건 칼라지 완성도는 이미 넘어선 거거든. 그 상태에서 자기 칼라를 구축해야지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이렇게 뭐 이발소 그림을 그려놓고 내가 이걸 세계적으로 얘기하는 순간 우스워진다는 거죠. 좋습니다. 혹시 세계를 많이 다니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어느 집 커피가 제일 그러니까 전문가시니까 이제는 네, 네. 그래서 딱 먹어보고 아, 이 집은 내가 먹어본 커피 중에 최고다. 혹시 이렇게 생각되신 집이 있나요? 많았죠.
아, 많았습니까? 네, 이게 아, 초창기에는- 테라스 커피보다 더 맛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그건 이제 아니고. 맛도 이해하는데 예. 10년이 넘게 걸려요. 아, 정말로 그게 끊임없이 먹어보러 전 세계 수천 군데를 다니면서 그리고 맛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 배경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경험적인 것도 데이터도 왜 이런 맛이 날까라는 것도 그런 농업적인 데이터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미식적인 데이터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맛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커피가 되죠. 되긴 되는데 네. 그게 이런 것이 축적이 된 다음에 내가 말한 표현이 어떤 세계적인 전문가도 그게 맞지. 아, 인정해 줄 수 있는. 이게 맞는 거예요. 아, 말하자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혹시 테라로서 말고 네네. 혹시 이제 다니다가 먹어봤는데 이 집 커피는 진짜 맛있더라. 저 상호는 굳이 안 드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커피가 근데 강릉에 과거에 있습니까? 10년에는 거의 없었어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없었는데 없었습니까? 지금은 꽤 생겨요. 왜냐하면 이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이제 많은 커피인들이 전 세계를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객관적인 것을 이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객관적인 거를. 그래서 왜냐면 맛도 보면 제가 이제 처음에 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20년 전만 하더라도 인스턴트 커피가 전 세계 1위였죠. 그렇죠. 95% 정도가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이었는데 예. 이제 그걸 먹다가 처음에는 이제 일반 온두 커피, 헤이즐넛 커피 나왔잖아요. 네네. 맛있죠. 처음에는 향도 먹으면. 좋고. 맛있는데 지금 먹으면 역겨워서 못 드세요. 아, 이미 그 사이에 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이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로마네 꽁띠가 맨날 물처럼 먹게 됐어요. 그러다가 지금 저기 우리나라에서 30년 전에 그 구멍가게 가면 팔던 뭐 공공에 포도주 뭐 이런 거 드시면은 안 먹거든요. 같은 가격인데 누가 로마네 꽁띠를 먹지? 그거 뭐야. 똑같은 5천이라고 친다면은. 그렇죠. 근데 커피도 똑같거든요. 아, 커피도 여전히 본인이 어떤 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로마네 꽁띠급 커피를 5천원에 먹을 수 있고 어떤 거는 7천원을 줘도 거의 말하자면 쓰레기 같은 커피를 마시죠. 본인이 몰라서. 네, 그래서 그거는 여전히 커피가 다 안다고 하지만은 무지의 세계에 있어요. 여전히. 좋습니다. 그러면 네. 그 다른 나라, 우리나라 빼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엔나 커피나 아니면 뭐 이탈리아, 그 다음에 뭐 프랑스 이렇게 좋은 커피 지역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그런 데 주로 많이 가실 거 아니에요. 그 이집 커피는 괜찮더라. 이제 나라니까 외국은 상호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어느 지역이 특정한 지역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이제 빌드 스페셜티라고 하는 이렇게 맛있는 커피, 스페셜티가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냥 맛있는 커피예요. 맛있는 커피인데 전문가들이 어떤 전문가도 인정하는 맛있는 커피를 하는 쪽들은 원래 미국이 시발이었어요. 원래 유럽이 아닙니다. 아니죠. 이렇게 유럽은 사실 커피가 굉장히 나쁜 지역이에요. 이탈리아도 그렇고 특히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빅 도시 중에서는 최악이에요. 미국은 대중화에 앞장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그랬었죠. 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 커피가 맛있는 커피는 무엇일까 이런 퀘스천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30년 전에 그걸 정리하기 시작하고 찾기 시작하고 와인처럼 그런 기준을 마련하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그런 신생태사들이 태어나서 지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새로 창업하고 돼서 빠른 속도로 이렇게 맛있는 커피집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산업적으로 보면은. 제가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산업이 나서 하나 궁금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커피 하면은 이제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장인 정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또 강릉에 계신 분들도 일본에 가서 커피를 공부하고 오신 분들도 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뭐 평가 이런 것들을 하면 좀 이제 불편할 수 있겠지만은 일본 커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 이제 일본은 전 세계 커피 시장에 이렇게 3위 정도로 하는 시장 포션이 있어요. 소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7만 톤을 소비할 때 20년 전에 일본이 42만 톤, 45만 톤을 소비했었어요. 훨씬 많은 굉장히 양의. 많아요. 세계 3위 소비국이니까 많이 소비하고 우리가 굉장히 커피를 많이 먹는 것 같지만은 현재조차도 우리나라는 커피가 1인당 하루에 한 잔 정도 전후예요. 그거밖에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커피 수입액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인구수로 나누면 정확하게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나오니까. 그럼 1년에 우리나라 커피
이를 수입하는 양 자체는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올해 작년 기준으로 아마 17만 톤 정도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지금 그래도 작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작죠. 거기 일본은 어느 정도 수입합니까? 일본은 지금 한 45만 톤 전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45만 ton 전후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의 인구 대비를 하면은 네. 지금 엇비슷하게 이제 와가죠. 그렇죠. 와가고 있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일본은 저희가 뭐 0. 얼마일 때 일본은 하루에 인구수에 대비하면은 거의 뭐 1.5잔, 2잔 정도 이렇게 넘어가던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핀란드, 노르웨이, 북유럽 쪽이에요. 북유럽? 하루에 평균 7, 8잔. 근데 거기는 이제 먹는 방법이 우리랑 좀 다르잖아요. 저도 이제 그 지역을 이제 자주 방문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고 보면 거기는 이제 커피를 끓이는 모양, 그러니까 이제 커피를 통째로 갈아서 넣고 그리고 끓여서 많이 먹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건 아마 그런 집을 어디 한 곳을 가신 모양이에요. 가시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어느 나라 가서 딱 한 곳만 경험을 하시면 그게 전체인 것처럼 느끼잖아요. 뭐 그럴 수는 비슷하죠. 있는데. 네, 비슷하고 저희들은 전문가의 시간을 객관적으로 다 보니까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저 몰랐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 제가 유학을 갔을 때도 커피를 가서 시키면은 커피를 주전자에다 끓여서 갖고 오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오래전이잖아요.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커피로 보면 후진 국가예요. 아주 후진 국가에 속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거는 이제 보통 다 그 끓여 먹는 습관들은 최초의 이디오피아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커피가 발생한 국가가 이디오피아인데 거기서는 커피를 지금도 끓여 먹어요. 지금도. 이디오피아는. 그리고 중요한 손님이 오면 그 자리에서 돌판에 이제 볶아서 로스팅해서 그 자리에 다 탄 걸 빻아서 끓여줘요. 끓여가지고 통째로. 터키도 마찬가지고. 네, 대부분 다 끓이죠. 터키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핀란드나 스웨덴을 갔는데도 그렇게 줘가지고 저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아마 그 아주 옛날인가 보죠. 한 20년 정도 그러니까 됐죠. 지금은 뭐 지금 20년, 10년 전만 갔더라도 뭐 굉장히 이제 지금은 발전해 있어요. 제가 4년 전에 이제 2018년도 19년도 러시아 이제 교환 교수 갔을 때는 이미 그렇게는 안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에스프레소 기에다가 내려가지고 주는 집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끓이는 문화는 많이 없어졌네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아직도 가지고 있는 데가 터키, 그리고 그리스 일부. 이제 그리스도 별로 안 해요. 이제 그리고 거의 이제 이디오피아. 이쪽 아랍계통이 지금은 그 정도까지 하고 전 세계 어디에도 그런 방식으로 먹는데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가 우리나라 커피 문화로 많이 들어온 건 맞습니까? 많이 들어와지는 않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해요. 독특해서 미국에서 이제 크래프트사하고 동서커피가 동서커피는 우리나라 기업이 사실은 원칙으로 보면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동서커피는 미국의 크래프트사라고 식품 기업이 있는데 그 회사가 50%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동서커피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누가 결정을 해요? 결정은 미국의 크랩사가 다 결정을 하죠. 그래서 수출도 못 해요. 수출하려면 미국 회사에다 다 승인을 받아야지만 해요. 그래서 그게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인스턴트 커피로 수십 년간 이렇게 발전해 왔고 인스턴트 커피로는 세계적인 회사예요 저희가. 그 대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빨리 개화를 해서 커피 문화가 굉장히 잘 자리를 잡은 나라고 단지 이제 원료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어요. 원료라는 얘기는 자 우리가 쌀을라고 치면은 자 쌀을 올해에서 우리가 보통 쌀이라 그러면은 자 2,000쌀을 올해 갓수확해서 그래서 밥을 지어 먹어요. 그럼 밥만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렇죠. 햇쌀을 먹으면. 그런데 자 우리가 통일배를 작년 쌀을 통일배 또 그것도 옛날 쌀을 밥해 먹어요. 알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게 지난 쌀인지 다 퍼슬퍼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매일 먹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먹었기 때문에 공부를 따라 안 해도. 쌀맛을.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종합상사에서 커피를 다 들여와서 수많은 이름이 난 유명한 이렇게 명인집이라고 하는 데들이 그런 걸 받아서 다 로스팅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조차도 이디오피아에 가본 적이 없고 브라질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왜냐 그러면 그게 일본에서 나면 안 그래요. 그래서 커피하고 와인하고 다른 점은 와인은 생산자가 소비자예요.
왜냐하면 자 생산자가 생산을 했는데 왕이 먹을 와인 따로 하고 귀족이 먹을 거 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람들 평민이 먹을 거 노예가 먹을 거 이러다 보니까 와인은 굉장히 층이 많죠. 100원짜리부터 1원짜리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커피는 생산자가 소비자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어떤 나라는 커피를 많이 생산하는데 아예 먹지 않는 나라도 있어요. 아, 생산만 하고요. 예. 원두를. 네. 어떤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고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지금은 많이 대중화돼서 생산자가 많이 먹어요. 브라질도 생산국이지만은 세계 뭐 2위가 될수록 굉장히 많이 먹기 시작했죠. 왜냐면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게 문화가 됐으니까. 그 이디오피아 같은 경우도 생산하면서 많이 먹는 나라 중에 하나고. 그렇지만은 좋은 거는 다 수출을 해요. 생산지는 대부분 다 수출하고 난 찌꺼기들만 먹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디오피아 가서 맛있는 거 먹었어요가 아니고 실제로 이디오피아는 국내법이 예. 이렇게 좋은 것들을 국내에서 팔면 법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아, 원두를요. 예, 네, 네. 그래서 예, 그거를 우리 옛날 보면은 그냥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뭐 야마시장이라고 그러나요? 뭐 이런 시장 있잖아요. 그렇게 팔아요. 좋은 데. 블랙 마켓이나 이런 데서. 이런 데서 팔아요. 하는데 그래서 좋은 거는 다 왜냐면 그게 유일한 의학 획득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산만 했지 좋은 거를 어떻게 먹어야 좋은지도 모르고 그걸 수백 년간 지속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가 퀄리티를 모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여전히 이게 그런 세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그래서 종합상사가 수입해 주던 거를 뽑죠. 종합상사가 좋은 걸 아니까 좋게 보고. 근데 그게 묵은 건지 이 자체를 잘 몰라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작년인가 몇 년 전에도 우리나라 인스턴트 굉장히 큰 회사가 한번 와달라 해서 자기들이 원두를 들어왔는데 일본 종합상사를 통해서 들어왔대요. 그래서 자기는 좋은 거라고 들어왔는데 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땠을까요? 안 좋은 거였어요. 정말로 상상을 못할 쓰레기 같은 커피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싸게 사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몇 년이 묵은지조차도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 일본이 보통 그런 거 할 때 좀 깐깐하게 지금 이렇게 퀄리티를 조절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하지만은 하이 커머셜 시장은 잘 돼 있어요. 물론 다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지만은 그런 아까 말한 대로 오래 하던 100년씩 된 가게들이 원료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오는 그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로스팅 기술만 가지고 다들 유명한 집이라고 다들 불려왔고 근데 우리는 다들 그걸 몰랐죠. 제가 이제 최근에 몇 분을 이제 만나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외국은 프랜차이즈보다는 그 개인이 하는 커피숍이 유명한 데가 훨씬 많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일 가능성이 뭐 말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프랜차이즈가 개인이 하는 것보다 프랜차이즈를 많이 찾아간다. 성향들이. 왜냐면 커피 매출액을 보면 금방 나오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유럽은 이제 개인, 인디비듀얼이 하는 그 마켓이나 이런 데가 더 낫고 우리나라는 왜 프랜차이즈가 더 많이 팔릴까요? 그건 역사를 이해하셔야 돼요. 역사. 왜냐하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 문화 자체는 유럽에서 출발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유럽이 출발했고 물론 뭐 터키가 최초의 시발적이긴 해요. 예멘에서 거쳐서 터키를 갔다가 터키가 한 1500년 중반대에 최초의 커피숍을 열고 유럽으로 최초로 들어간 거는 1641년이에요. 그게 베니스를 통해서 들어갔고 그 베니스가 역사 기록이 워낙 잘 보존돼서 정확하게 그 당시에 몇 톤이 수입됐고가 자료가 나와 있고 그리고 최초의 커피숍도 베니스에서 생겼어요. 1641년에. 그 마르코 광장에 있는 커피숍. 그거는 이제 이게 플로리안이라고 해서 그건 1720년에 오픈한 가게예요. 그리고 라떼 파는지. 네, 라떼도 팔고 에스프레소도 팔고. 앉아서 먹으면 11유로, 서서 먹으면 1유로예요. 그 집인데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제가 그 건너편에 보면은 이제 꽈들이라는 커피숍이 있는데 본인들 거기에는 자기가 최초의 커피숍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미 문 닫았다가 지금 나중에 생긴 집이 그 집을 표방하는 거지 그 집이 최초의 집은 아니죠. 아니고.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영국 런던은 1650년에 최초의 숍이 생기고 로마 같은 경우는 1760년에 처음 생겼어요. 로마 가보셨잖아요. 그럼 스페인 계단이 있고 그 밑에 앞에 콘도티 거리가 이어져요. 그게 이제 명품 거리인데 거기서 스페인 계단에서 한 30배 더 내려가면 우측에 카페 그레코라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 사람이 연 카페라서 그레코예요. 그리스 사람이요. 그래서 그게 1760년에 오픈한 가게에서 그래서 베니스에서 1641년에 최초 가게를 열고 한 도시를 지나가는데 120년이 걸려요.
아, 그럼 그 전까지는 그 사이에는 커피숍이 안 열렸어요? 네. 맞아요. 로마에는 없었죠. 커피가 계속 개인을 통해서 야금야금 상류층의 전유물처럼 먹고, 베니스에서도 처음에는 커피가 들어왔을 때는 이게 약으로 쓰였어요. 커피가 아닌. 이게 약으로도 쓰이고, 왜냐하면 그건 약방에서 뭐 성병 치료제도 쓰이고, 이게 기록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아, 네. 첫째는 커피를 잘 몰라서. 물론, 오스만 트루크를 통해서 대사관에서도 음료로 대접하고 이랬지만, 그건 아주 극소의 상류층만 먹었었고. 듣다 보니까 이게 커피 역사가 돼버렸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황하죠? 아직 시간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커피는 이제 그로부터 이제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이제 아주 완전히 확장기에 이른 거는 1800년대 중반대예요. 아, 그때에 수많은 예술가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한 때죠. 아까 말하는 모네 1840년생부터 시작해서 그때가 정말 이렇게 문화의 황금시기였잖아요. 인상파 화가들이 나온 한참, 시기가. 등장하던 그때가 시기였죠. 파리나 오스트리아나 다 카페의 전성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파리에 1,500개의 커피숍이 카페가 열렸었어요. 그 당시에. 아,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도 파리에 가면 최초의 커피숍이 1686년에 오픈한 커피숍이 현재도 영업을 해요. 카페 프로코프라는 데가 있는데 예. 생제르맹 거리에 뒷골목에 있어요. 예. 그게 1686년에 오픈해서 현재까지도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해요. 아,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요. 예.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면은 예. 그런 샵들이 인디비주얼한 카페들이 계속 전통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미국에서 말하는 그런 데가 뚫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그런 데 가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뭐냐면요. 지금 이제 테라로사도 저 잘 됐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제 직영점 이제 프랜차이즈는 아니고 직영점을 여시잖아요. 그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람들도 카페를 열었는데 분명히 장사가 잘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역사가 이렇게 200년 지금 300년이 됐으면 말 그대로 분점이라도 좀 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분점을 잘 안 내죠. 그 사람들 성향상. 아, 만약에 그걸 했으면은 아마 지금처럼 프랜차이즈 이런 기업이나 이런 게 만들어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산업적으로 발전한 걸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가 사실은 커피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큰 산업 나라였어요. 예. 그 트리에스트 가면 일레라는 큰 공장이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호텔에서 우리는 이탈리아 커피를 써요. 그리고 큰 광고를 붙이고 비싸게 팔았어요. 우리 물건 놓은 커피야 이러면서 그것도 미국에 가도 똑같았습니다. 네, 그러던 것이 자, 그 이탈리아 커피 산업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일본의 전자 산업이 내가 커피에 관한 최고야라고 항상 자부하고 그 자부심이 자만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전자 산업이 성장하면서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탈리아 커피 산업이 지금 딱 그 상황에 와 있어요. 아, 그 경쟁자가 어딘가요? 경쟁자는 말하자면은 스타벅스 같은 신진 세력이 들어왔고 우리 같은 사람이 계속 끊임없이 생겼죠.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이게 산업이 재편되는 시기에 온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이제는. 네, 아, 한국에서 그러면 지금 테라로서가 가지는 영향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안 커피가. 큽니다.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시장의 지배율을 보면 금방 아니까요. 그래도 사실은 이제 테라로서 하면 누구나가 다, 내 친구가 제주도에서도 커피 먹으러 와가지고 전화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고 보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사장님께서는 테라로서 방향을 네. 그냥 커피만 할 거다. 아니면은 지금 교육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쪽도 관심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러면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방향은 이제 산업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보는 관점은 기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통 100년이라는 카테고리를 놓고 보면은 보통 저는 한 25년까지를 유아기로 봅니다. 아, 그러니까 25년. 저희 같은 경우는 유아기예요. 아직. 네. 유아기죠. 왜냐하면 그래서 그게 이렇게 우리가 확장을 제대로 하려면은 사람도 이렇게 좋은 사람이 다져져야 되고, 그다음 시스템도 다져져야 되고, 돈도 시스템이 돼서 돈도 들어와 있어야 되고, 이래야지만 제대로 확장이 돼요. 퀄리티를 지키면서. 그런데 그냥 프랜차이즈 막 둬서 프랜차이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수많은 사람의 삶을 담보로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 죽든 말든 관계없이 자기들만 성장해 나가는 건데, 근데 사실은 삶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 회사 슬로건은 slowly, slowly, but quickly예요. 슬로건이. 천천히, 그러나 빠르게. 근데 항상 이렇게 세계를 주시하면서 내가 양념을 다져 나가는 거죠. 지금도 아까 말한 좋은 직원들을 계속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갖춰 나가고 자본력도 확충해 나가고 이러면서 가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네슬레가 우리가 전 세계 커피 1위 기업이지만은 사실은 커피 기업이라고 불리지만은 식품 기업이에요. 그렇죠. 네슬레가 한 6천 개 정도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초콜릿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식품군을 가지고 있어요. 이유식이나 뭐 이런 것도 다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CJ 같은 데도 네슬레가 목표지만은 여전히 아직도 뭐 그게 10분의 1도 못 따라가죠. 여전히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식품이 굉장히 어려운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반도체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지만 10년 후를 아무도 장담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가적인 영향을 투입해서 발전시키거든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뭐 우리가 아까 네슬레, 인스턴트 커피, 네스킥 아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국가적인 영향을 지켜지지 않아요. 그런데 국가적인 산업이죠. 그런데 식품은 어떤 한 기업이 한 위치에 딱 올라서면은 따라가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반도체보다 어려워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탈리아에서 우리가 하는 그게 초콜릿 음료 발라먹은 거 있죠. 예. 뭐라 그러죠? 루텔라. 아, 독보적으로 전 세계 수십 년간 독보적이에요. 그 아성을 그 누구도 깨지 못해요. 코카콜라.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렇죠. 아성을 못 깨요. 그 식품 산업이 사실은 반도체보다 그 한 번 아성이 올라가면 그걸 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입맛을 한번 들여놓으면 바꾸기가 어렵다. 네. 그리고 그 노하우, 축적된 노하우가 반도체보다 더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게. 아, 근데 반도체는 뭐 시간이 지나가면 또 다른 어떤 이제 하이 테크놀로지가 나오면 또 체인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많은데 우리는 어쨌든 반도체가 없어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식품 산업이 기초 산업에서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의 목표는 저희 회사는 커피를 기반으로 하는 식품 회사가 되는데 식품 회사 중에서도 그 식품을 다룰 때에 저는 뭐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은 뭐 에르메스 같은 기업이 될 거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식품업에서 그런 기업이 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재료를 써도 항상 기본에 입각한 재료를 이렇게 구매를 해요. 아까 하이 퀄리티. 하이 퀄리티 이래서 뭐 꼭 하이만 살라는 법은 없는데 그게 우리가 리저너블 프라이스라고 그러죠. 합리적인 가격에 가장 최상의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는 그런 목표가 있죠. 그건 이제 우리가 좋은 기업에서 어떻게 그레이트로 갈 것인가에 딱 그 지점이 있죠. 어떤 부분은.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뭐냐면 예전에 이제 모, 오, 재벌, 그룹 뭐 직업은 이제 없어졌지만은 이제 할 일은 많고 세계는 넓다. 그죠? 잘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건데 혹시 외국으로 진출할 생각은 없으세요? 많죠. 네, 많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도 늘 세계를 한눈에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봐요. 항상 봅니다. 그래서 뭐 아프리카 루안다에다가 저희가 약간 투자를 해서 커피 와싱 스테이션도 만들고 지금은 이제는 요즘은 뭐 실제로 뭐 브라질이나 이런 데들은 아프리카 가면은 네슬레나 이렇게 독일의 노이에만이라든가 이콤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이미 땅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 농부들을 가르치고 이런 베이스를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저희들도 그래서 결국은 그런 바탕으로 나가야 돼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죠. 나가고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시주하는 건 요즘은 이제 탄소 중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아프리카 같은데 루안다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한 가운데 있는데도 물 사정이 굉장히 좋아요. 그 호수나 뭐 이런 게 많나요? 호수가 있죠. 이게 강원도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만한 호수도 있고 매일 스콜이 이게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내전을 치르면서 산림이 황폐화돼 있어요. 그래서 민둥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루안다는 도우산스 힐스 칸츄리라고 그래요. 수천 개의 언덕을 가진 나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으로만 되어 있는 나라인데 사이 다 민둥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나무를 심어야 되고 커피나무 아니죠. 처음에는 쓰면은 처음에 만들 건 포레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숲을 만들어야 네, 숲을 만들고 그 사이에다가 다시 뭘 만들어야 되냐면 과일나무 심어야죠. 과일나무. 왜냐면 망고 나무 심고 바나나 나무 심고 우리 아보카도 나무 심고 다시 그 밑에다 커피 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있죠.
그래야지만 탄소도 이렇게 굉장히 좋아지, 탄소 배출도, 배출권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산소를 많이 이렇게 생산하니까, 좋아지고. 커피가. 네. 그래서 커피 나무도 7년 지나면 탄소 배출권을 받을 수 있어요. 7년이 지나면. 네. 네, 지나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데다 포레스트를 만들고 그 나라 사람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땅과 기후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포레스트를 심고 아보카도 나무 심고 우리가 말하자면 그런 나무를 심어서 그 밑에는 커피 나무를 심고 커피 나무는 높이 안 키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는 다시 구황작물을 심고 그게 닭을 기르고 돼지를 길러야 돼요. 그렇게 닭하고 해서 돼지요? 예. 닭하고 돼지하고 커피하고는 또 무슨 관계가 관계? 없을 것 같지만은 예. 그렇게 해야지만 농민들의 삶들이 좋아지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예. 왜냐 그러면은 그거는 전 세계가 이제 다 유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커피를 굉장히 싸게 먹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의 저임에 기반한 거예요. 노동임금이 저렴. 네. 그때 보통은 이제 생산지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농업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도 이제 커피 농사가 어려운데 문제는 커피 값이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익 임금의 증가율보다 훨씬 더 비싼 것은 유통시장의 문제가 다들 있다고 지적을 하거든요. 유통시장의 문제도 있지만은 이게 다 근본적으로는. 시장 구조예요. 완전히 시장 구조예요. 시장 구조인데 그건 이제 보통 다 어떤 것이든 다 유통 구조에 문제가 있죠. 예. 말하자면 철강석을 파는 사람들은 철강석 1톤에 뭐 380달러밖에 안 하는데 예. 그 1톤을 가지고 차를 몇 대를 만들어내면 그게 몇 억이 되는데요. 뭐.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은 어떤 유통도 그렇게 안 가진 건 없어요. 예. 없지만은 단지 이제 그쪽 같은 경우는 뭐 농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아프리카 르완다는 하루 한 달 인건비가 30달러짜리 인건비를 그런 직장이 없어서 7, 80%의 젊은이가 다 놀아요. 30달러 한 달에? 네. 하루에 1달러 일거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다 빈둥빈둥 놀고 있어요. 농촌에 가보면. 놀랍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커피 나무라도 키워서 해야 되는데 노동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일하려고 다 줄을 서 있으니까. 무지한 질문인지는 모르겠네. 제 전공이 경제학인데 그런 기업을 그리로 가져가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왜 기업들이 하여간 어쨌든 좋습니다. 근데 그건 다 정치적인 문제가 굉장히 기반을 하죠. 다 기반을 조성하고 있고 단지 이제 그거는 다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스템이 중미 같은 경우는 미국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도 들어오고 이래서 네. 이미 이제 인건비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예.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농부들이 인건비 주는 그걸 따라서 계속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는데 아직은 아프리카는 여전히 그게 안 돼요. 정치가 너무 불안전하고 네. 여전히 이제 그런 사회적 기반들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황은 그렇게 되죠. 인도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그럼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루안다나 ADF에서 사업하시는데 문제는 없고요. 네, 정치적이라든가 뭐 군사적인 문제 이런 아프리카를 보면은 위험하거나 아프리카 전체를 보면은 루안다가 경제적으로 치안적으로 가장 안정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나마. 네. 그래서 유럽들이 기업을 아프리카에 진출할 때는 예. 루안다를 교두보로 삼아요. 거기서 일단은 테스트를 하고 거기다가 모기업을 세우고 그다음에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아프리카를 관찰하면서 이렇게 나가요. 퍼져나간다. 네, 퍼져나가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브라질 같은 경우도 여전히 기회는 많아요. 기회는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항상 젊은 분들한테 세계를 가보라고 그러거든. 계속 가봐야지만 된다. 우리는 너무 늦게 밖으로 터졌죠. 네. 그럼 이제 루안다나 에티오피아 말고 혹시 뭐 동남아라든가 혹은 뭐 선진국 쪽으로 테라로사를 한번 진출해 보겠다 이런 의사는 있죠. 결국은 저희가 뭐 내년에 파리에 점포를 내려고 지금 프랑스 파리요. 네,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뭐 이렇게 해외 간다는 것은 여전히 많은 것을 요하죠. 실력도 요하고 뭐 현지의 관계 그리고 자본도 요하고 사람도 뭐 모든 것이 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요. 혹시 러시아는 혹시 모스크바나 상트 같은 지역은 좋죠. 인구도 좋은데 좋고. 예, 좋지만은 여전히 정치 상황이 안 되잖아요. 지금. 지금 전쟁 중이어서 네네네. 전쟁이 끝나면은 조금 여전히 지금 저희가 어려운 나라들은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다 국가적인 리스크들이 다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지분 1% 가진 사람이 맘만 먹으면 99%를 내쫓아주는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선진국이라는 건 내만 잘하면 돼요. 법 테두리 안에서. 그런데
이제 후진국들이나 그런 체제가 있는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내만 잘한다고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다 쫓겨나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도 다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많이 소방정부 나왔다 그래서 다 문 닫으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버티는 기업이 없죠. 뭐 프랑스나 뭐 영국 뭐 이런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비즈니스라기에 뭐 좋은 환경이나 조건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뭐 이제 원두가 주로 이제 이 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 이제 원두 시장도 있고 주로 이제 프랑스에서 많이 사오시죠. 원두 시장에서 아닙니까? 아니다. 원두는 주로 어디서 많이 원두는 구입하세요? 보통 다 이제 정확한 용어로는 네. 커피를 뽑고 난 다음에를 다 원두라고 칭해요. 아, 우리 영역에서는. 예. 그리고 이제 생두는 우리가 쌀을 사오는 거예요. 밥하기 전에 쌀. 아, 생두. 생두라 그러고 보통 그린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린빈. 네, 그래서 그러면 그린빈들은 생두는 주로 이제 아프리카 아니면 중미, 남미까지죠. 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사오죠. 현지에서. 네네, 사오고 있고. 그쪽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요즘은 페어 트레이드보다 상위 개념이 다이렉트 트레이드예요. 농민과 저희랑 다이렉트 직접적으로.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아프리카에 수많은 이제 그런 거래하는 지역의 학교에다가도 뭐 교복을 맞춰주고 도네이션도 해주고 계속 그런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죠. 현지에다가. 네네. 그러면서 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좋습니다. 네. 뭐 시간이 무슨 많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이제 우리 지역에 사실 강릉이나 영동 쪽에 양질의 일자리가 이제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강릉도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도시가 고령화돼 가고 이제 이런 모습들인데 이제 젊은이들이 좀 많이 남아서 이 지역에서 좀 취업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좀 여기서 좀 스테이하면 아무래도 지역이 좀 젊어지고 좀 경제 활동도 좀 활발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우리의 바람일 텐데요. 사실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자꾸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옮겨가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젊은이들에게 혹시 당부해 주시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 얘기가 있으면 좀 뭐 한 말씀 해 주시죠. 그러니까 한 말씀 할 게 좀 많죠. 그럼 뭐 괜찮 시간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예, 몇 마디 해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항상 할 때 보면 좀 이렇게 담대하라고 얘기를 해요. 담대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좌우명이 중용이었어요. 중용. 예. 그때 제가 그때 어릴 때 왜 그런 단어가 들어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얀 칼날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상심을 가지라고. 그때 벌써 예, 중학교 때 제가 그게 제가 그때 평생을 가르는 언어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하얀 칼날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상심. 그렇게 해서 물론 지금은 이렇게 너무 좋은 시대에 태어났죠. 제가 태어나서 지금은 사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도 돼요. 그게 우리가 보면은 그렇지만은 사람들한테는 다들 기질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일깨워주지 못하는 교육을 해요. 교수님 책임도 굉장히 큽니다.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굉장히 큰데 예. 어쨌든 간에 그래서 갖고 있는 자질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사실 담대하다는 뜻은 그래 직장 없으면 어때? 그래 뭐 세계로 한번 나가보지. 그래봐 죽기밖에 더 하겠어? 뭐 제가 좀 이게 너무 극단적인 언어 저양에서 아닙니다. 예. 그래서 좀 담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뭐 교수님이나 저나 100년 후에는 여전히 여기 없을 거잖아요. 없을 거고. 흙으로 돌아가겠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조금 더 담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너무 담대하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작은 일에 이리비하지 말고. 그게 요즘은 정말 너무 좋아진 거는 어떤 작은 기업에 가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다 줘요. 먹고 살 만큼 다 주고, 뭐 설거지를 해도 먹고 살 만큼 다 줘요. 다 주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죠. 다들 하는데 물론 뭐 어떤 분들은 또 그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하면 또 그런 문제가 또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시스템은 가능해요. 처음 고등학교를 나와도 차를 사서 운영할 수 있고 뭐 그게 가능은 해지죠. 물론 그게 성장함에 따라서 저걸 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복하려고 하면은 뭐 자기 제주도 가가지고 조금만 봉급받더라도 매일 산책하면서 사색하면서 살아도 돼요. 그걸 누가 이제 뭐라 가진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자기 같은 기질을 어떻게 아까 말한 책이나 아니면 여행을 통해서도 자기를 찾아내고 기질에 맞게끔의 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때로는 무마다 할 만큼의 새로운 도전도 필요하죠. 그래서 늘 체계별하게 얘기했듯이
우리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끔은 불가능한 꿈을 꾸자. 사실은 우리가 내가 처음부터 그 구멍가게 할 때부터도 나는 이쪽 분야에 뭐가 될까라고 그러면 처음에는 다들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지? 맨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꿈을 오랫동안 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잘하려면은 한 가지를 잘하면서 끝까지 오래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래 하면서 그래야지만 10년을 해야지만 보이는 게 있고 20년을 해야만 보이는 게 있어요. 대신 잘하면서. 그리고 항상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뭐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벌써 1시간이 후딱 지났습니다. 네, 벌써 끝낼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토크 공감 콘서트에 출연해주신 테러사 김용덕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강릉 원주대학교 링크 3.0 사업단이 준비한 첫 번째 토크 공감 콘서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